이제 본격적으로 계약법 총론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 계약 성립하는 거. 그럼 계약 성립에 따라서 우리가 낙선 계약과 요물 계약으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총론이니까 무슨 계약의 성립을 보려고 그럴까요? 낙선 계약 성립을 보겠지.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럼 낙선 계약은 뭐와 뭐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이. 그래서 청약이 보고 승낙이 보고 그 다음에 합치가 됐을 때 계약 성립은 언제 하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무작정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 성립하는 걸 보자. 자, 그럼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합치. 그래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된다 해서 합의라고 그래요. 합의. 그러니까 합의자는 계약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자, 뭐 다른 건 큰 문제 없고, 그러면 이제 청약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지. 청약은 의사표시인데 그냥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 여기 계약에서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자, 어떤 의사표시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돼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제 아파트 사실래요? 했어요. 아파트 사실래요? 그 청약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아파트를 얼마에 사는 건지 구체적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서 청약은 당연히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청약의 상대방은 꼭 특정이 된다,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되지만이 청약인데, 이거하고 좀 비교할 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자, 유인은 뭘 유인이라고 그래요? 꼬신다는, 꼬셔. 뭘 하도록? 청약을 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한테 청약을 해오도록 꼬시는 거예요.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는 여기처럼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광고예요, 광고. 특히 부동산 분양 광고. 부동산 분양 광고는 별 좋은 얘기를 하잖아. 맨 역세권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각종 광고들. 그 다음에 도급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 공사업체에서 뭘 제시하냐면 견적서를 낸다고요. 그럼 견적서 내는 게 청약이 아니라 저희가 대충 이렇게 할 테니까 저희한테 좀 청약을 해주세요. 청약을 뭐 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자, 그 다음. 그럼 청약의 효력인데, 자, 청약은 의사표시죠. 그럼 우리가 배우셨던 의사표시 그대로 들어가. 그럼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효력은 어느 때 발생할까? 도달할 때. 그러면 청약을 발신한 후에 그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그 청약의 효력이 없어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다 배웠던 거 다시 보는 거지. 그럼 청약이 효력이 발생됐어. 즉 도달돼서 효력이 발생됐으면 함부로 철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사표시가 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의 아파트를, A라는 아파트를 5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도달돼서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아직 제가 승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폭등하기 시작해. 지금 강남 3구가 미친다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5억에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벌써 6억, 7억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5억의 아파트를 사라고 청약했죠? 걷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팔아요 하면 안 돼. 근데 밖에서는 판다고 했다? 안 판다고 그랬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해줘야 돼요. 그러면 청약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했으면 함부로 철회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아파트를 지금 저한테 5억에 사라고 뭘 해서 청약을 해서 저한테 도달이 됐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이 아파트가 7억, 8억, 9억으로 올란다 하더라도 얼마에 팔아야 돼요? 5억에 팔아야 돼. 그럼 저는 금방 승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금방 5억에 여러분이 지금 그 아파트를 사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금방 승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살펴보지. 어느 정도 오를까, 안 올까.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보니까 많이 올랐네. 예. 그러니까 한 8억쯤 올랐을 때 살게요 그래 버리면, 여러분 저 아파트를 얼마에 매매가 돼야 돼?
5억에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청약을 해서 상대방한테 도달하려면 함부로 철회를 못하는 대신에 이 청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청약에서 벗어나려면 철회를 해야 되는데 철회는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청약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있게 해야 돼요? 어느 순간 되면 없어지게 해야 돼요? 없어지게 해야죠. 그걸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같이 연결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약이 살아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존속기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법조문은 그럼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과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보낸 청약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니까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조문은 이 단어를 쓰니까 이 단어로 생각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건 별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아파트를 5억에 저보고 사라고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했다고요. 자, 3월 30일까지는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의 청약은 언제까지만 살아있을 거다? 3월 30일.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자, 제가 승낙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저의 승낙 통지를 이 기간 내에 받지 못했으면 당연히 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또 7억에 팔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약의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이 청약이 영원히 살아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런데 정하지 않았어. 근데 기간은 정해야 돼. 그때 우리 법에서 하는 게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 그거 똑같아. 여러분이 상당 기간 내 저의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쪽 그냥 슬슬 읽으면서 들어가시면 돼. 그 외울 것도 없고 당연하구나 생각하시면 돼. 다만 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셔야지. 내가 왜 철회를 못해? 막 그러면서 억지 부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청약 봤으니까 뭘 보셔야 돼? 승낙 봐야지. 자, 그럼 승낙도 상대방이 있어야 될 텐데 청약의 상대방은 꼭 특정해야 된다.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 그럼 승낙의 상대방도 불특정 다수인 가능해요? 말도 안 되지. 청약한 사람한테만 해야죠. 그런 거 문제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청약에 특이한 청약이 있더라고. 변경을 가해서 특이한 승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5억에 여러분의 A 아파트를 사라고 청약을 했다고요. 그 아파트 사고는 싶어. 근데 5억 좀 가격이 좀 그러네. 제가 그래서 4억 7천에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했어요. 계약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의 청약에 단순히 승낙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달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5억에 사라는 청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것 동시에 여러분의 아파트를 4억 7천에 파세요라고 새로 청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뭘 외우고 있어? 그냥 읽으면 되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관련된 이 판례인데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의 아파트를 5억에 사라고 청약을 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방적으로 청약을 한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청약에 대해서 꼭 대답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죠. 저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대답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자, 청약을 하면서 3월 30일까지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 아세요? 라는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청약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구속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구속되지 않지. 구속된다는 것은 꼭 3월 30일까지 승낙인지 반대인지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 아무리 청약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3월 30일 지났습니다. 계약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지.
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청약이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이 청약자가 이런 걸 다뤄가지고 청약을 했어요. 당신이 3월 30일까지 아무 얘기 없으면 이건 승낙한 걸 간주해서 계약은 성립되는 겁니다 하면서 청약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미친놈하고 한번 해줘야지. 지 혼자 하고 그래. 자, 요 판례가 이거예요.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이실 건지 여부에 대해서 회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자, 여기부터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청약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자,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착된 승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나눠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아파트 5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승낙 기간을 3월 30일로 정했다고요. 무슨 기간이에요? 승낙 기간. 근데 제가 괜찮긴 한데 고민하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3월 30일 날 사야지, 5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해서 보냈어요. 자, 여기는 전화 통화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편지로 오고 가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냈으니까, 자, 여러분한테 4월 예를 들어서 1일 날 도착이 됐다고 봅시다. 계약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여러분이 정한 승낙 기간이 지나서 여러분한테 도착이 됐으니까. 하지만 저는 5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거죠. 자, 이런 승낙을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도착했다. 자, 기차가 뭐 된 거예요? 연착. 그래서 이걸 무슨 승낙? 연착된 승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착된 승낙 가지고서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의 아파트를 5억에 살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다시 이 승낙을 뭘로 보면 돼요? 청약으로 보면 되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죠. 하지만 저의 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여러분이 재차 다시 뭘 하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해주시면 법대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뭘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단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에 다시 뭐라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되겠지. 쓰셨죠? 예. 자, 그 다음 계약 성립 시기를 봅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의 부동산 아파트를 5억에 사라고 청약을 해서 3월 30일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괜찮아?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3월 20일 날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3월 22일 날 도달이 됐어요. 자, 이 계약 성립된 거죠? 그럼 계약 성립됐으면 언제 성립됐냐? 보낸 3월 20일이냐? 여러분한테 도착된 3월 22일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돼야 되겠죠. 그럼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한테 뭐한테? 도달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자, 격지자 간의 승낙, 그런데 격지자는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뭐란다? 격지자. 근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나 이런 걸로 자기 의사표시를 하면은 이건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대화자죠. 그럼 현재는
격지자가 많을까? 대화자가 많을까? 거의 대화자겠죠. 하지만 시험은 뭘로 나올까? 격지자로 나오니까 맨 날짜 써놓고서는 언제 계약 성립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현실하고는 참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도달한 때인데 우리 법 531조를 가지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그래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성립하는 것은 딱 요거니까 아예 그냥 이것은 짝을 맞춰가지고 외우세요. 그래서 격, 승, 발에서 들어가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고 할 것 없이 맞추거나 그렇지. 안 그러면은 또 생각해서 틀려요. 왜? 여기다 살짝 바꿔놓거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청약의 통지가 발송했을 때 성립. 맞아, 틀려요? 틀려요. 또는 격지자 간의 청약의 효력은 뭐 발송, 다른 데서 발송 나오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뭐가 나와야 돼? 도달이 나와야 돼. 뭐가? 승, 그 다음에 격. 그럼 대화자가는 당연히 뭐? 도달.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 성립하는 걸 본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쓱쓱 읽으면서 그렇군 나오시면 돼. 근데 특이한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뭐에 의해서? 교차 청약.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냥 보지 마시고 쪼개라고 그랬죠? 교차와 청약으로 쪼개면 되지. 그럼 요 계약이 성립할 때 승낙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겠지. 청약이 교차돼서 계약이 성립됐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해석 능력을 가지라시니까.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라고 몇 번씩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냥 이런 능력을 키우면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모든 걸 이렇게 막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외워. 컴퓨터도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까먹는 거잖아. 솔직히 뭐 이해 안 되고 이런 건 별로 이제 없어. 이제 듣다 보면. 그럼 앞에서 다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근데 들었고서 그런 것 같은데 가시면서 다 까먹잖아. 그 일주일에 또 만나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얀 상태에서 오시잖아. 그게 제일 힘들지 뭐 사실 공부하시면서. 근데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안다라고 자꾸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시험 문제를 풀려면은 생각이 나야 풀지. 외워야 돼요, 사실. 외워야 돼.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려고 그래. 생각이 안 나는데 문제가 풀려. 이해해가면서 문제 푼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이해는 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저는 시험 공부는 사실은 외우는 거냐 이해냐 그러면은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제 이해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 공부에 적응이 돼서 그래. 학교 공부에.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학교는 시간이 많아. 3년 또 뭐 4년 이렇게 배운다고요. 찬찬히 이해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4년에 한 번씩 시험 봐요?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얼마 남았어요? 오늘 3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보잖아요, 이게. 근데 이 6개 과목을 하나씩 다 이해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해했다 하더라도 까먹어 버리는데 망각. 그래서 우선은 외우셔야 된다고 사실. 근데 뭐 무작정 외우라는 게 아니라 좀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이해한 것을 외우시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많이 볼 수. 그래서 사실 약간의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근데 우리 특히 야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뭐한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많은 뭐 기계들이 있잖아. 뭐 동영상에도 뭐든 해가지고, 유튜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각종 밴드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확인하시고, 까먹을 듯 하면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 얘기는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법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고. 법은 무슨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 시험 문제가 조금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 일단 여러분이 뭐 하는 것처럼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잡아야 될 것은 청약이 뭐 됐어? 교차돼도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그럼 여기는 승낙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양 당사자가 이 교차 청약 계약 성립이라는 것은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저한테 아파트를 5억에 사라고 청약을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그 청약이 저한테 도달되기 전에 저도 여러분의 아파트를 그 전부터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5억에 파세요라고 뭐 한 거예요? 청약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5억에 사라고 청약했고 그게 도달되기 전에 저도 여러분한테 5억에 팔으라고 청약을 해서 양쪽 청약이 서로 도달됐다. 그럼 굳이 양쪽 당사자는 여러분은 5억에 팔 생각이 있고 저는 5억에 살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승낙이 없다라고 계약 성립 안 됐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고지식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두 개의 청약이 같은 청약이 서로 교차됐으면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는데 그럼 언제 성립됐느냐? 발송했을 때, 도달했을 때. 그래요. 하나만 발송이고 도달이죠. 양청약이 양쪽에 전부 다 도달됐을 때. 이걸 발송이라고 해서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자, 괄호 2번은 이거 조금 해석하기 뭐하지만 뭐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됐대요? 의사실현. 그럼 이건 이제 풀어내보죠. 어쨌든 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치가 돼야 성립하는 거죠. 여기 청약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행동파야, 행동파. 나는 말로 안 해. 승낙의 의사를 행동으로 뭐 시켰어? 실현시킨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성립한 걸로 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 이제 그 업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하는데 새 화장품이 나왔다고 보냈어요. 그래서 살 거면 이거 뜯어서 발라도 되지만 사지 않을 거면은 그냥 보내세요. 반송하세요. 라고 하면서 보내줬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가 해서 뜯어가지고 이걸 얼굴에 쳐 발랐어. 이 화장품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발라놓고선 나 이거 안 사. 이러면 돼? 안 되지. 뭐 한 거예요, 이거? 의사실현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실현에서 계약 성립하는 것은 뭐 한 것을 생각하시라고? 바른 걸 생각하시라고. 되셨어요? 네. 그럼 어느 때 계약이 성립됐을까? 여러분이 화장품을 발랐을 때 그 바른 것을 화장품 회사에서 알았을 때, 발랐을 때, 그 사실이 있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나기 위해서 화장품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냐? 주로 주차장 같은 것들이지. 여러분들 유료주차장 들어갈 때 거기에 10분에 얼마 이렇게 다 써져 있죠? 그게 청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차할 때 내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낙하고 들어가나요? 아직 그냥 몰고 주차를 해버리지. 그럼 주차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주차한 때 계약 성립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의사실현이에요, 의사실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성립하는 걸 보셨네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잘 나오지 않는데 작년에 뭐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나중에 보셔도 되고. 자, 이렇게 계약 성립 보셨으니까 이제 효력 보셔야지. 자, 계약의 효력은 모든 계약의 효력을 보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계약이 무슨 계약이야?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 쌍무계약의 효력을 봅니다. 왜 쌍무계약이 특이하냐? 자, 이 쌍무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쌍방이 채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양쪽이 지은 채무는 각각 독립적일까요?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서로 연관이 있겠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일정한 효력이 발생된다고. 그 밀접한 관련을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결련성 또는 결련관계라고 그래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안 봐도 돼요. 자, 이행상의 결련성이라는 것은 아니 당연한 얘기지.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고 전 대금 줄 채무가 있는 거죠. 쌍무계약이죠. 자, 이래놓고 4월 10일 날 각각 채무를 뭐 하기로 했어요? 이행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해서 뭐 4월 10일 날 안 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저의 대금 채무를 이행을 하는데 누가 먼저 이행을 해야 될까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될까요? 동시에 이행을 하는 게 공평하지. 예. 그게 하나의 계약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채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가 있는데 4월 10일 날 제가 잔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4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빨리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4월 10일 날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고 소유권 넘겨줄 거예요? 안 해주겠지. 아니 네가 줘야 나도 주지 하면서 거절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서 저보고 잔금 내놔라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4월 10일 날 잔금 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자,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은 양채무가 무슨 관계에 있을 때?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자동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인데 한쪽에서는 주면서 안 주면서 달라고 하니까 나도 그럼 못 주겠다 하는 거지. 한쪽에서 주면서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그땐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할 수가 없죠. 이쪽 제가 그랬잖아요. 계약법은 조금 쉽다니까요. 상식선에서 들어가게 되면 말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지. 상식이지. 그 다음에 전속상의 결련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울 게 우연부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약 효율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특이한 계약으로 제3자라는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각각 하나씩 시험 문제거리가 된 테마란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연부담해서 이 위험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칼끝이 위험하고 절벽 밑에 위험하고 그게 아니라 이건 손해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여기 지금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나왔을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일단 두 가지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뭘 보시는 거예요? 동시항변권. 그러니까 요 파트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제대로 공부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제대로 공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요, 하지 마. 그렇지. 우리는 시험 공부고. 그럼 여기서 주로 문제 내는 것은 무슨 관계 있냐 없냐? 동시행 관계 있냐 없냐를 주로 물어봐요. 동시행 관계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쭉쭉 가시면 저희 교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자, 330페이지 보시면 확대 적용 사례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둘 다 전부 다 동시행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공부하더라도 지금 적나요? 엄청 많아. 예. 근데 우리는 인정되냐 안 되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되는 게 있으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럼 거기다 정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제 스타일대로 둘 다 공부해, 한쪽을 공부해. 한쪽을 공부하세요. 안 되는 걸 공부하세요. 그럼 안 되는 걸 골라내면 되는 거겠지. 예. 자, 5가지가 주로 나와요. 첫째, 채무 또는 채권 변제 의무와 담보권 말소 의무. 자, 다 써놓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5가지는 동시행관계가 아닌 걸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글씨 대충 그냥 알아보실 수는 있죠? 예. 자, 그럼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대출 받은 채무를 뭘 해야 돼요?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은행에서는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 동시행관계인가요? 변제를 먼저 해야 되나요? 돈을 먼저 갚아야 풀어주는 거지. 그럼 그 원리를 알면 이것도 사실은 알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임차권 등기 말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임차권 등기 아니라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해야 한 거라고. 이건 이제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나오는 건데, 자, 주택에 대해서 을이 보증금 2억 주고 임대차를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법상으로는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하면 다른 사람에 묘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대항력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회수해야 되니까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걸 가지고 이 보증금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뭘 받고 확정일자라는 걸 받게끔 하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물건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 하고서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잘 살았는데 그 사이 뭐 경매 같은 거 안 들어갔어요. 잘 살았어. 근데 임대차가 끝났으면 당연히 임대인은 받았던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고, 임차인은 그 주택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 두 개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상식선으로 보세요. 동시행관계지. 이거 누가 먼저 줬다가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임차 입장에서는 이제 보증금을 받으면서 비워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 안 줘? 안 주면, 자,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주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현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미 임대차가 끝나기 몇 개월 전에 이 보증금을 받을 걸 예상하고 또 그때는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사 가려고 다른데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한 채 샀다고. 이걸로 잔금 치르려고. 또는 다른데 좋은 데 가려고 보증금 더 올려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법대로 동시행 항변권이니까 나도 그러면 안 나가, 이사 안 가. 그래, 그래도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계약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잔금 치러야 되는데 이미 중도금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럼 이쪽에서 해지해가지고 손해배상 들어올 거 아니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찌어찌 급한 대로 저 2억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잔금 치르고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럼 이사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보증금 받고 갔어요? 못 받고 갔어요? 못 받고. 그러면 이사를 해버렸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럼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사도 못 가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극단적으로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너는 뭐 국가에서 강제로 받아줄 수는 없지만은 등기치고 나가라. 그럼 등기치면 네가 가지고 있던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를 해줄 테니까. 그럼 얘가 등기를 해줘야지 등기하지요. 그래서 네가 법원에 뭘 하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라고. 그러면 임대인이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서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소에 알아서 임차권 등기 해주니까. 자, 이런 게 임차권 등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임차권 등기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이사 가도 그대로 우선변제 효력하고 대항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한 이유가 이 주택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돈 받기 위한 거예요? 돈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럼 언젠간 이 사람은 이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받는 것은 돈 받는 거하고 말소해 주는 게 동시행관계다. 돈을 먼저 받아야 풀어준다. 그렇지. 그래서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지. 자, 3번은 우리가 앞쪽에 무효파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관청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일단 매매계약부터 했어요. 일단 그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라고 배우셨어.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죠? 그럼 일단 무효지만 양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 협력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신청 협력 의무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관계냐 그 얘기인데, 일단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신청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매매가 뭐니까? 무효니까. 이거 있지도 않는 의무하고 동시행관계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고, 자, 요건 길어요. 경매 무효되면서 긴 문장이야. 긴 문장인데 다행히 저희 교재는 쫙 위에 써져 있더라고. 여기 뭐가 무효돼서? 경매 무효가 돼서. 자, 밑줄 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답답해 하지 않으려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거 따로 있어. 요 안에 있는 키워드를 외우시면 돼. 키워드를.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 이것은요. 그럼 여기 이 판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결국 동시행관계 있지 않다 이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외워? 그럼 이 문장의 키워드는 뭐? 경매 무효하면서 긴 문장이요. 그럼 동시행관계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들어가시라고.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요? 시간 없어서 그래. 그리고 설명 백날 해봐야 다 까먹더라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상가임대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가임대차도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건데,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임차인, 장사하시는 분은 자, 끝나고 나가면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한테 뭘 받을 수 있어요? 권리금. 그래서 상가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끔 돼 있다고. 근데 임대인이 그 권리금 회수하는 걸 뭐 했어요? 방해했으면 임차인은 그 방해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반대로 임대인은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임차인은 다 끝났으니까 그 임차 목적물인 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원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같은 쌍무계약에서 발생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자,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자, 백날 설명을 해봐야 이게 이해했다고 그러지만은 그냥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씩 잡자고요. 뭐 하고요? 변제, 그 다음 명령, 그 다음에 뭐 허가, 그 다음에 뭐 무효됐어? 경매 무효, 그 다음에 뭐 권리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제 키워드를 잡고 이걸 외우셔야 되겠지. 예. 그러면 약간 공부라는 것은 뭐 유치하게도 해줘야 되니까, 만일에 여기 계신 뭐 여성분들 중에 지금 배우자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이 힘든 이 상황에서 사업한다고 그래. 장사한다고. 동의할 거요? 말릴 거요? 말려야지. 죽도록 말려야지. 큰일 날라고. 근데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하다가 말 그대로 쫄딱 망했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열 받지만 사업한 사람은 또 야, 이걸 어떻게 아내한테 얘기를 할까? 그 친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충청도인가 봐. 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서 빨리 와이프한테 변명해. 뭐라고? 변명해. 뭐라고 변명해? 그 건물이 뭐 돼서 경매 무효돼서 네가 받을 뭣도 권리금도 날라갔다고 변명해. 이렇게 해서 말이라도 만들어서 들어가세요. 자, 다시 외우세요. 뭐라고요? 변명해. 뭐라고? 경매 무효돼서 권리금 날라갔다고. 뭐 반대로 해도 돼요. 경매 무효돼서 권리금 날라갔다고 뭐요? 변명해. 변이 뭐요? 변제, 명령, 허가, 경매 무효, 권리금. 그럼 동시행관계냐 아니냐 찾아봐라 그러면은 가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 5개 옆에다 써놓고선 그 단어를 찾으시라고. 그래야지 이게 풀지. 어떻게 이거하고 이것을 다 이해해가면서 이걸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건 동시행관계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안 돼요. 이것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올려놨네. 자, 4번 보세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자, 풀어봅시다. 그러면 변명여 경매무효돼서 권리금 날라갔죠? 예. 근데 여기는 동시행관계가 뭐? 있는 걸 고르라고 그랬어. 그럼 그거 외워놓고서는 동시행관계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푸신 분은 조금 문제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는 이 중에 없는 걸 제껴내라는 얘기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문장을, 그 단어를 찾으시면 돼. 자, 격번에 변제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명령 없어. 허가 없고 경매무효 없고 권리금 없죠? 그럼 얘는 되겠지. 예. 디음번은 변제 있네. 그럼 얘는 안 되겠지. 디귿은 허가 있으니까 얘도 안 되겠고. 자, 릴번은 또 변제하고 허가 나왔으니까 명령을 찾아야죠. 명령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경매무효 없어. 권리금 없으니까 얘 되겠지. 그러면 되는 것은 기억번과 릴번에서 찾아줘야죠. 좀 전에 외우시고 이거 문제 못 푸시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를 더 넣었잖아, 제가. 맨 동시행항변권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에 있는 걸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또 동시행관계가 있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걸 제껴놔라는 얘기지. 이건 뭐 3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풀겠죠. 자, 격번은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뭘 보고? 그렇죠. 제껴놔야지. 니은번은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뭘 보고? 명령. 오케이. 그럼 하나밖에 없겠지. 디귿. 자, 2번이 되는 거죠. 됐죠? 풀리잖아. 그 풀리면 됐지. 뭔지 뭘 알 필요는 없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만 이게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시면 돼. 꼭 있는 걸 찾으라고 해서 있는 걸 찾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둘 중에 하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 잡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동시행항변권 보셨고. 자, 동시행항변권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고, 이제 우연부담 쪽으로 들어갑시다. 자, 우연부담은 일단 여기서 어느 경우에 우연부담 문제가 생기는 건지부터 잡으셔야 돼요. 일단 무슨 계약에서 나오냐면 무슨 계약? 쌍무계약에서만 우연부담 문제가 생겨요. 그럼 편무계약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쌍무계약 중에서 일방의 채무가 무슨 불능일 때?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돼요. 그럼 원시적 불능일 때는 우연부담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럼 후발적 불능은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느냐,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느냐. 자, 우연부담은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쌍무계약의 후발적 불능이라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인데 우연부담 문제가 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런 식으로 34년인가 그게 정답이었다고요. 그때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3가지 경우에만 우연부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무슨 얘기냐? 밑에 이제 내용 있으니까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갑의 건물을 자, 을과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고 을은 대금 줄 채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월 10일 날 매매 계약하고 4월 10일 날 서로 이행을 하는 동시행 관계인데 한 3월 한 20일 정도에 자, 이 건물이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이 가능, 불가능? 불능. 자, 원시적, 후발적, 쌍무계약의 후발적 불능. 근데 불능이 된 이유가 얘 갑 때문에 불능됐어요? 태풍 때문에 불능됐어요? 그러면 채무자 책임이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이 계약에서 같이 나온 소유권 이전 채무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이 계약에서 나온 상대방의 대금 채무도 같이 없어지느냐 그대로 남아있느냐가 우연부담 문제예요.
자, 위험은 뭐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손해. 그러면 누가 손해냐 그 얘기인데, 우선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얘기 나오는데, 항상 불능에서는, 자, 쌍무계약이니까 얘도 채무자일 수도 있고 얘도 채무자일 수도 있죠. 자, 항상 근데 불능에서는 부동산을 넘겨준 사람을 채무자로 보세요. 왜냐하면 대금 채무는 불능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돈은 있을 테니까. 자기가 없다고 불능은 아니죠. 4월 10일 날 잔금 주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망해서 돈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구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얘가 이제 매매계약에서 사례로 나오면, 불능 나오면 항상 채무자는 매도인 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수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자, 그러면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것을 채무자주의라고 그러냐? 채무자 우연 부담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채권자 우연 부담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 봅시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행 전에 태풍으로 건물이 무너졌죠. 자, 그러면은 채무자와 채권자 중에 누가 손해냐 그 문제예요. 그 얘기는 얘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없어졌죠. 그럼 상대방 보고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누가 손해요? 채는 크게 하고선 그런단 말이야. 무냐하고 권이냐를 얘기가 돼야지. 누가? 얘가 손해 아니요. 얘는 어차피 건물이 없어질 건데 돈이라도 받아서 넘겨줄 건데 지금 돈도 못 받고 건물도 무너져서 없어진 거 아니요 지금. 그럼 얘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그걸 뭐라 하는 거예요? 채무자 우연부담주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우연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경우냐? 자, 여기처럼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이거 태풍으로 무너졌죠? 그럼 태풍도 채권자가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지. 그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그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다 설명하고 들어갑시다. 근데 이미 매매 계약은 체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건물이 있었을 때니까 얘는 계약금 줬겠죠? 근데 그 이후에 태풍으로 무너졌어요. 자, 얘는 나머지 대금 달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럼 받은 계약금 지가 가져야 돼? 아니지, 당연히. 돌려줘야 공평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이미 지급한 걸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고 끝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당연한 얘기지, 이게. 근데 말을 어렵게 썼잖아. 뭐라고? 우연부담이라고.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 딱 뻔한 얘기인데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을 어지럽게 만든다고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대. 불능이 됐대.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조금 좀 이상했었는데, 이미 반대급부를 했다면 그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계약금 같은 것들이죠. 되셨고. 자, 그 다음 예외가, 우리 민법은 원칙이 채무자 우연부담이지만 원칙은 뭐 우연? 채권자 우연부담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가 손해를 부담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자 잘못했을까? 잘못 없을까? 잘못했겠죠. 채무자 책임은 아니지만 채권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쌍무계약의 일방 채무가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대요. 채권자가 사놓고 아직 자기 것이 아닌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불내가지고 그 건물이 불타버렸다고. 누가 불냈다고요? 채권자가, 매수인이. 그럼 매도인은 자기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채권자 보고 대금 주셔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어쨌든 채권자가 잘못인데 요것이 문제예요. 가외부동산을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4월 10일 날 서로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주기로 정했다. 이걸 우리가 이행기라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요 채무하고 요 채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그래서 이 사이에 건물이 뭐 불타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4월 10일 날 돼서 얘는 등기 서류 다 챙겨가지고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챙겨서 자 왔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잔금 가지고 와야 되죠. 근데 이쪽이 안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쉽게 얘기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쪽에서는 안 왔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하려면 얘가 등기서를 받아야 이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만 와서는 이행이 된 게 아니죠. 근데 얘가 없으니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갔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4월 15일 날 태풍이 불어서 이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너진 것 자체는 얘 책임도 아니고 얘 책임도 아니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무너졌냐면 이행기 지나고 4월 15일인데 이 4월 15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거냐면 얘는 4월 10일 날 약속 지키려고 채무 이행 제공을 했는데 채권자가 그걸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채무는 지금 4월 10일 날 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행이 뭐 되고 있어요? 지체되고 있지. 근데 이행 지체가 채무자 책임이에요? 채권자 책임이에요? 채권자. 즉 채권자가 받지 않아서 지체가 된 거죠. 받는 걸 뭐라고 써요? 수령. 그래서 무슨 지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항상 수령 지체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채무자는 약속 다 지켰다는 얘기지. 그래서 채권자의 것 중에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그 얘기는 이거 똑같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둘 다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채권자 잘못이죠. 됐나요? 끝.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많거나 어렵진 않아. 근데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연부담까지 보셨고 문제 하나 푸시고 제가 욕심이 과해가지고 제3자라는 계약까지 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여기부터 해가지고 계약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뭐 됐다고요? 소실, 불타서 없어졌다고요. 후발적 불능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를 먼저 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지, 을. 을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세요. 그럼 자동으로 갑이 뭐가 된다? 채권자. 자, 잡고 이제 들어가세요.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거죠? 자,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무자. 그럼 을은 갑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똑같이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근데 을이 이미 뭘 받았다면, 계약금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니까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장난 많이 쳐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 3번은 주택 소실이 누구 때문에? 갑이 누구요? 채권자. 그럼 이제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 갑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을은 주택을 넘길 필요는 없지만 갑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5번 들어가시면 갑의 것 중에 수령지체 중에 누구 잘못이요? 갑의 잘못. 자, 갑의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으면 역시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갑. 그럼 을은 갑에게 매매 등식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은 자, 주택이 소실됐는데 누구 잘못으로? 을은 채권자, 채무자. 그럼 여기서는 위험부담 얘기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채무가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상대방인 채권자는 그 계약에 계속 묶여있을 필요는 없죠. 그럼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위험부담은 쌍무계약 중에 누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되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일 때는 위험부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문제?
해제 문제가 나와요. 해제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누셔야 돼.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연부당까지 마무리 좀 하시고, 자, 조금 아쉽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는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일주일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열심히 복습도 하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